도로 공간의 입체적 공간 활용을 법제화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요. 자동차 위주로 사용되던 도로를 도시 문제 해결과 새로운 생활 공간 창출로 이용하는 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기관과 전문가,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주최로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은 도로의 상공과 지하 공간에 민간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는 법안으로 도시재생 사업에서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공청회 시작에 앞서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김홍배 회장의 인사말로 공청회가 시작됐습니다. 김홍배 회장은 인사말에서 도로공간 입체적 활용은 이번 정부의 화두가 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번 공청회는 법제화의 매우 중요한 단계로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입체복합 공간개발 R&D에도 다수의 회원들이 참여해서 연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가천대학교 이상경 교수가 맡았는데요. 이번 공청회에서 도로상공과 지하공간의 민간 개발과 활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개발을 위한 통합적 개발 절차를 마련하며 도로공간 개발 이익 환수와 재투자 방안 등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도쿄 노라몬스 힐스, 파리 라데팡스, 마드리드 M30 등 해외에서 이미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성공한 사례를 보여주며 우리나라에도 도로화 건축의 선진화를 위해서 시급하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공간에 인구 밀집도가 높고 교통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미 인천 루원시티와 성남 알파돔시티 등 도로 공간을 입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뽑히기 때문에 인식이 좋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치윤 도시사업처장은 당시 관련 규제가 미비했던 것도 있지만 개발 사업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비용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전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용도상 공공적인 목적이라든지 또 실제 들어가는 그 건설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비용 산정할 때, 부하금 산정할 때 좀 명확히 좀 공제 내지는 면제를 받아서 이 법이 시행되면서 실제적으로 또 이러한 그 입체 개발 사업이 빨리 좀 이렇게 실제 그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그 인센티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제도를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이번 법제화는 도시공간 활용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인데요. 공공 위주로 제한적 이용이 가능했던 도로 상공과 지하를 민간의 적극적 개입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강훈 처장도 도로가 선의 개념을 벗어나는 평면적의 입체적 의미는 엄청나지만 반면에 공공성이 훼손될 수도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도로의 공공성이 이제 훼손될 경우 이런 것들을 대비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겠다. 그러다 보면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실행 단계, 나중에 준공하는 모든 과정에서 도로관리기관의 어떤 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민간개발 허용에 따른 특혜 논란과 같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익의 적정 환수로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재원으로 다시 활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입체적 공간 활용은 도로를 상업 문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로 인한 지역 간의 단절을 해결해 보행 중심의 시가지로 통합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서울연구원 김상일 선임연구위원은 도로의 활용이 지역사회나 지방자치단체 도로를 운영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 모두에게 편의를 증진할 수 있다는 걸 체계적으로 확증하는 검증 시스템 강화를 피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아까 그 시범사업 특히나 이제 이 법의 목적과 효용과 그 정도를 알 수 있는 그걸 견지한 그룹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경인고속도로 통과로 인한 수도권 서부 지역 도시들의 시가지 단절 문제나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로 인한 한강 접근 차단 같은 문제들도 문화시설과 상업시설 등의 신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국토연구원 이범현 박사는 도로와 도로를 담당하는 정책과 도시를 담당하는 곳이 협력해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면서 개발에 중점을 둔 계획 부분은 놓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매년 도시정책만 다뤘는데 계획 차원에서 다뤄야 할 부분인 산업 차원을 비롯한 재원 3가지 사업법 같다는 생각도 든다는 평가도 했습니다. 활용해야 되는지는 어떻게 보면 마이너한 차원으로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놓쳤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앞으로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다루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도시 재생으로 활용한다는 걸면 이 법의 활용성이나 가치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서 제한적으로 입체적 활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번 법률안이 제정되고 나면 현재 전국적으로 쇠퇴하는 도심과 주거지의 노후화, 지역의 사업체 감소에 대해 대응할 수 있고 도시재생 사업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김세용 교수는 재생 프로젝트 신개발과 어울리지만 주택가에 들어왔을 때 생길 부작용도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런 대형 인프라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입체 도시도 충분히 필요한데 이 법이 주로 설정하고 있는 타겟 도시는 어딜까라는 걸 봤을 때 대체로는 이제 광역시급이나 수도권 개발이 활발한 도시 이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도로의 입체적 공간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오늘 발표를 맡은 가천대학교 이상경 교수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 입법화된다 그러면 그동안 도시에서 해결하지 못하던 많은 문제들이 아마 해결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공원이란 녹지, 그리고 충분한 주차 공간, 그리고 연결 공간으로서 도로가 재탄생하면 차단되었던 다양한 공간들이 연결되면서 아마 새로운 이제 방식의 도시 공간을 경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서울대 정창무 교수를 좌장으로 서울시립대 이희정 교수, 고려대학교 김세용 교수, LH 이치윤 도시사업처장, 비지인텔리 한상우 대표, 한국도로공사 이강훈 사업개발처장, 국토연구원 이범현 박사, 서울연구원 김상일 선임연구위원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2005년 재생에 관한 R&D 핵심 사업 4개 중 하나인 도로의 입체적 활용이 다시 주목을 받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립대 이희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법령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의 활용이 지역사회나 지방자치단체 도로를 운영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 모두에게 편의를 증진할 수 있으려면 좀 더 체계적으로 확증하고 검증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입체 복합 공간과 지상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앞서 그런 사회적 보이지 않는 편익에 대한 공감대 같은 경우도 좀 확산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불가피하게 인허가와 관련된 여러 부처의 관계 조정 설정이 매우 중요하고 여러 법과 접촉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비지인텔리 한상우 대표는 국토교통부령이 전가하는 부분, 포괄적 위임 부문 등 기업 활동을 직접적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율 밀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법 자체가 도로와 융합되는 여러 가지 부분의 연계와 관련된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허가 규제 등과 관련되는 여러 부처, 또 어떻게 보면 국토부 안에서 여러 부서 소관의 어떤 법률과 이 관계 조정 설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6명의 전문가는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국토교통부 공청회 발표 내용은 필요하지만 세부 법률과 시행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의 부작용과 파장을 염려했는데요. 단순히 개발을 위한 사업법처럼 보이는 면도 있기 때문에 도시 단위, 지구 단위, 지역 단위의 큰 밑그림하에 모든 관련 시와 부처의 협의를 구하고 계획 차원, 산업 차원, 제한 부분의 세밀한 정비를 요구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도시재생에 관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은 국내 도로와 도심 재정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안의 탄생이 가장 중요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생각한다면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듬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최준기입니다. 지금 한창 인기를 모으고 있는 기아자동차의 소형 SUV 최신작 스토닉의 미디어 시승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자동차 업계들이 블루오션이라고 입을 모아 얘기하는 비세그먼트 SUV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야심차게 출시한 스토닉 미디어 시승회가 25일 강서구 메이피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빠름을 뜻하는 스피디와 으뜸을 뜻하는 토닉의 합성어인 스토닉은 국내 시판 중인 SUV 중 최고의 경제성을 자랑하며 안전하고 강건한 차체와 첨단 주행 안전 기술, 스포티하고 매력적인 스타일의 매력을 가진 실속 있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승회에 앞서 기아차 관계자들이 마련한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기아자동차 김창식 부사장의 인사말로 시작됐습니다. 토닉은 민첩한 핸들링과 안정적인 승차감의 서스펜션으로 운전의 즐거움을 극대화하고 엔진 및 차체 소음에 대한 최적화로 우수한 정숙성을 확보했습니다. 경제성과 스타일 그리고 안전성을 고루 갖춰 소형 SUV 구매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3대 니즈를 만족시킨 만능 SUV라고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민첩한 핸들링과 소음을 최소화해서 편안한 주행 환경을 느낄 수 있고 동급 최고의 연비 수준과 최신 안전장치 탑재로 상품성을 더했다고 합니다. 기아차 국내 마케팅 실장 서보원 이사가 현재 스토닉 시장 분석 발표를 맡았는데요. 소형 SUV 시장에 그야말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스토닉의 초기 계약 현황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악한 사전 계약을 시작한 6월 27일부터 7월 24일까지의 영업일 동안 스토닉의 누적 계약 대수는 2,500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일일 계약 대수가 늘어나고 있어 월 평균 목표 대수를 꾸준히 상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구매층을 보면 20대는 22.5%, 30대는 35.8%로 생애 첫 차를 구매하는 2030 세대 공략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목을 모았던 부분은 20대와 30대 구매층은 여성 고객이 더 많은 것으로 스토닉의 안전성과 매력적인 디자인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성과 디자인 중심으로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해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고 정보에 빠른 2030 세대 사이에서 더욱 인기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서부원 이사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객분들의 반응을 파악해본 결과 스토닉의 USP였던 판매 가격과 연비 측면에서의 경제성, 그리고 차세대 얼반 스포티 디자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전성, 이 세 가지가 고객분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 계약 판매는 이미 한 달 목표량을 훨씬 넘은 2,500대고 20, 30대 젊은 층 비율이 50%를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시장에는 기아차 자체 브랜드인 튜온에서 젊은 층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해 튜닝된 스토닉 차량이 있었는데요. 튜온을 통해 블랙 컬러의 투톤 루프로 개성을 더할 수 있는 튜온 튜닝 블랙 패키지, LED 테일게이트 패키지, LED 인테리어 패키지 등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패키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토닉은 디젤 SUV로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1,900만 원 내외로 구입할 수 있는 가격과 17km/L의 동급 최고 수준 연비는 스토닉의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기아차 유럽 디자인 센터와 남양연구소 기아 디자인 센터의 협업으로 스포티하고 젊은 감각의 소형 SUV로 완성됐는데요. 실용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민첩하고 단단한 안전성을 가지면서도 소형 SUV의 장점인 독특한 디자인에 중점을 뒀다고 하지만 다른 개성 있는 소형 SUV 차량과 비교하면 좀 더 정통 SUV 디자인에 치우쳐 보입니다. 전면부는 풍부한 볼륨의 후드에 입체적인 그릴부를 배치해 SUV의 강인함을 살렸고 옆모습은 볼륨감 있는 팬더를 적용해 안정감 있는 자세를 갖추면서 날렵한 형상의 사이드 글라스를 배치해 역동적인 움직임을 강조했습니다. 실내 공간은 수평형의 레이아웃을 기반으로 넓은 공간감을 구현하는 한편 입체적이면서도 스포티한 감각의 디자인을 적용해 SUV 본연의 강인함과 활동성 있는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센터 패시아는 과감하게 섹션을 분할하고 간결화했으며 센터 에어벤트 상단 및 가니쉬에 컬러 포인트를 적용해 스토닉만의 젊고 특별한 감각을 살렸습니다. 오늘 시승은 강서구 메이피드 호텔에서 남양주 북한강까지 75km를 왕복하는 코스인데요. 기아에서 역대급 가성비라고 자랑하는 스토닉을 지금 시승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자동차 칼럼니스트 한장현 교수님과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을 출발해 남양주에 위치한 블루문 카페까지 약 75km 구간을 달려보겠습니다. 도심과 국도에서의 주행 감성과 고속으로 달렸을 때의 능력을 모두 확인해 볼 수 있는 알찬 코스인데요. 이 차를 지금 처음 타보셨는데 느낌이나 인상이 어떤가요? 작은 소형차의 사이즈로는
뭐 일단 시각적으로도 그렇게 좋게 안 느껴지고 SUV의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 사각이 좀 많은 건데 사각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타고 내릴 때 이 차 높이, 시트 높이도 뭐 아주 부담 없이 오히려 승용차보다 훨씬 더 편한 그런 높이로 딱 돼요. 스토닉에는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켜 친환경성을 높인 1.6 VGT 디젤 엔진과 7단 DCT를 기본 탑재했습니다. 7단 DCT는 2개의 클러치 기구가 번갈아가며 변속해 자동과 수동의 장점을 합친 첨단 변속기로 수동 변속기에 근접한 우수한 연비와 즉각적인 변속 응답성을 발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환 지점인 블루문 카페에서 잠시 내외장 디자인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저희가 시승을 해봤는데요. 외관도 중요하니까 외관에 대해서 한번 둘러볼까요? 일단 차의 전체적인 외관을 보면 균형미가 잘 잡혀 있어요. 높이가 조금 높다는 거 외에 전체를 살펴보면 요 펜더가 좀 부풀어진 거 외에는 거의 그 소형차하고 거의 같은 균형 잡힌 모습을 갖고 있고 특히나 이제 SUV고 뭐 쓰임새가 약간 좀 만약에 험로를 달릴 수도 있다라는 전제 또는 이미지상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휠 아치부터 시작해서 사이드 스텝, 뒤 휠 아치까지 이어지는데 또 앞에 앞뒤 범퍼 밑부분까지 다 까맣게 플라스틱 몰드 처리를 해놨거든요. 현대 기아차들의 그 러닝 데이라이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프리커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깜빡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땐 조금 재료를 좋은 걸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 이 실내에서 보면은 가장 돋보이는 게 컬러 매칭이에요. 특히 요 트림에서는 그 고급스러움보다는 젊은 개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까만색과 아주 밝은 그레이로 돌아오는 길엔 제가 운전을 해봤습니다. 저같이 좀 작은 친구들한테 좀 더 어울리는 차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조금 더 나한테가 조금 크지 않을까? 뭔가 웅장한 느낌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스토닉은 별 정말 부담이 없네요. 그런 게 이제 어떤 면에서 이 컴팩트카의 장점이거든. 주차장에서도 저 공간에 내 차가 두면 분이 최고 출력 110마력, 최대 토크 30.6kg/m의 동력 성능을 가진 스토닉은 작지만 강하고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실용적인 자동차입니다. 왕복 시승 구간에서 동급 최고 수준의 가속 성능을 구현했고 이에 더해 17km/L의 복합 연비를 달성, 우수한 동력 성능은 물론 동급 최고 수준의 경쟁성까지 확보했습니다. 자동차 칼럼니스트 한장현 교수님과의 시승 동안 스토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공희연입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 BMW가 오늘 부산 힐튼 호텔에서 더욱 새로워진 뉴4 시리즈의 국내 출시를 최초로 알리고 미디어 시승회를 가져 현장을 찾았습니다. BMW 그룹 코리아가 28일 부산 힐튼 호텔에서 국내 최초로 신차 발표회와 시승회를 진행하며 뉴4 시리즈를 공식 공개했습니다. 감각적인 쿠페나 컨버터블로 구성된 BMW 짝수 시리즈는 아름다운 디자인과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모델로 대변되는데요. 이번에 선보인 뉴4 시리즈는 짝수 시리즈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모델로 이번이 첫 부분 변경이며 쿠페와 컨버터블, 그란 쿠페는 물론 고성능 모델 뉴 M4 쿠페와 컨버터블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이미 4 시리즈는 2013년 중형 쿠페 4 시리즈를 처음 선보인 이래로 다음해 쿠페, 그란 쿠페로 라인업을 확장하며 전 세계에서 40만 대 이상 판매되는 인기 시리즈입니다. 오늘 행사는 BMW 양성원 매니저의 인사말과 함께 상품 설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기존 4 시리즈는 스포티한 핸들링과 뛰어난 조향 능력으로 다이내믹한 주행 능력을 추구하는데요. BMW 4 시리즈는 3 시리즈보다 낮은 무게중심과 특별히 구성된 운동학을 통해 다이내믹한 주행 능력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다이내믹한 드라이빙 능력뿐만 아니라 각종 편의사양과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좌석과 내부 인테리어, 그리고 전체적인 차량 서스펜션의 밸런스를 맞춰 드라이빙 컴포트까지 확보했습니다. 현장에서는 BMW M4 컴페티션 모델을 국내 최초로 소개했습니다. M모델의 배기음과 컴페티션 모델만의 차별화된 배기음 존재감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BMW 뉴4 시리즈는 4 means more라는 슬로건으로 트림별로 다르고 각각 다이내믹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 그리고 4 시리즈만의 특별한 기능성을 가졌는데요. 디자인적인 차별화, BMW 인디비주얼이 적용 가능한 유일한 준중형 세그먼트 세단으로 개성있고 자신만의 특별한 차량을 원하는 구매자들에게 어울리는 매력을 가졌습니다.
뉴 M4 쿠페와 컨버터블은 일반 M모델과 차별화되는 내외관과 역동적인 성능을 더욱 강력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컴페티션 패키지를 기본 장착해 450마력이나 되는 강력한 힘을 뿜어냅니다. 또한 BMW 트윈 파워 터보 기술을 통해 역동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구현했는데요. 국내 출시되는 뉴4 시리즈의 엔진은 가솔린 2종과 디젤 2종을 제공하며 8단 스텝트로닉 변속기를 기본 장착해 출시됩니다. 양성훈 매니저의 상품 설명이 끝나고 환상적 근무가 인상적인 세계적 힙합 댄스 대회 바디락에서 한국 최초로 우승한 저스트 펑크 팀의 팝핀 무대가 있었는데요. 무대를 마치고 이제 새롭게 탄생한 BMW 뉴4 시리즈가 국내 최초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뉴4 시리즈는 더욱 세련되고 날카로운 디자인과 새로운 셰시로 재탄생했는데요. 새롭게 디자인된 공기흡입구와 리어 에이프런, LED 헤드라이트와 리어 타이트가 스포티한 외관을 더욱 강조하고 선명한 윤곽선과 넓은 표면이 교차하며 입체적인 느낌의 넓고 날카로운 전면부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후면은 전면의 스타일을 따라 낮고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새롭게 디자인된 풀 LED 리어라이트와 에이프런은 역동적인 외관을 더욱 강조하고 차량의 끝부분보다 높은 위치에 자리한 방향지시 등은 차체가 더욱 낮아 보이게 합니다. 명품 자동차 브랜드의 명성을 보여주듯 럭셔리한 인테리어로 설계됐는데요. 최고급 나파 가죽이 적용된 가죽 대시보드는 운전자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고 앞좌석 일체형 벨트 가이드를 크롬 느낌으로 처리해 고급스러움을 더했으며 오디오 제어 시스템 테두리도 크롬으로 마감했습니다. 아울러 기본 제공되는 스포츠 스티어링 휠은 테두리에 고급 가죽을 적용해 수정한 라이닝으로 그립감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디자인과 성능의 업그레이드와 동시에 다양한 편의 기능과 안전 보조 기능도 탑재됐는데요. 전 모델에 스마트폰 충전이 가능한 무선 충전 패드를 갖췄고 새로워진 내비게이션과 전방 충돌 경고, 차선 이탈 경고 등의 안전 기능, 360도 전방위 시야를 확보하는 서라운드 뷰 시스템, 그리고 운전좌석 아래 왼쪽을 2번 밟으면 트렁크가 열리는 신기능 등도 적용됐습니다. 아울러 좋은 사운드 시스템과 함께 오픈 에어링을 즐길 수 있도록 하만 카돈 오디오 시스템도 제공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편의사항을 추가하고 차량의 완성도를 높였음에도 가격 인상은 최소화하거나 몇몇 차종에 관해서는 오히려 가격을 인하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상품 설명 프레젠테이션을 맡은 양성훈 매니저와 뉴4 시리즈만의 차별화된 매력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네, BMW 4 시리즈는 BMW 짝수 시리즈를 대표하는 시리즈로서 쿠페, 그리고 컨버터블, 4도어 쿠페인 그라운드 쿠페 모델까지 좀 더 아름다운 디자인, 그리고 다른 모델 대비 보다 다이나믹한 드라이빙 뿐만 아니라 상위 모델에도 없는 옵션적인 기능성까지도 더해져 BMW를 대표하는 대표 짝수 시리즈 모델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페 같은 경우에는 상위 시리즈인 530D, 5 시리즈에는 6기통 디젤에만 적용되어 있던 휠을 모든 라인업에 적용을 했고요. 컨버터블 경우에는 나파 가죽으로 마감된 가죽 대시보드랑 그리고 서라운드 뷰 그리고 하만 카돈 사운드 시스템까지 더 나아가서 그랑 쿠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가죽 대시보드 그리고 전 라인업의 서라운드 뷰와 같은 고급 상위 옵션을 전 모델에 기본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4 시리즈를 보다 특별하게 해주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차 발표회를 마치고 새로워진 뉴4 시리즈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승회가 있었습니다. 부산 힐튼 호텔을 출발해 관절곶과 울산을 경유해 돌아오는 총 83.7km 코스였습니다. 지금부터 BMW 뉴4 시리즈 바로 이 쿠페 모델을 제가 한번 직접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시에는 4 시리즈 쿠페의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스포츠 모드로 주행했습니다. 새로워진 내비게이션도 센터 터널에서 조작할 수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기능뿐만 아니라 화면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탁 트인 고속도로에서는 BMW 쿠페가 뽐내는 강력한 엔진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볍게 엑셀을 밟아도 부드럽고 빠르게 차량이 반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뛰어난 가속도와 더불어 고속에서도 스티어링 휠의 부드러운 조향 능력과 함께 흔들림이 적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쿠페라는 이름에 걸맞게 완만한 코너길에서는 고속으로도 부드러운 조향 능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게중심이 낮기 때문에 주행시 안정감이 더해진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낮은 시점과 함께 비교적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쉬웠습니다. 팝업 디스플레이에 상위 모델이 지원하는 터치 인터페이스가 빠져있고 단순히 센터 터널에서만 조작이 가능한 부분도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내비게이션과 비교했을 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BMW가 출시한 쿠페답게 탁월한 주행 성능을 보여주는 뉴4 시리즈는 젊은 소비층의 고급 감성을 자극시키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아직 BMW의 짝수 시리즈가 홀수 시리즈만큼의 위상을 보여주진 않고 있는데요. 새롭게 재탄생한 뉴4 시리즈가 변화를 이끌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최준기입니다. 교통뉴스 8월 첫째 주 퀴즈입니다. 주간 뉴스 292회에서 도로의 상공과 지하 공간에 민간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는 법안은 무엇인가요? 정답 아시는 분은 카티비뉴스.com 퀴즈 메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 시청자께는 카렉스 자동차 케미컬 세트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 당첨은 서울시 성북구 김정호 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